유럽연합 정상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구제금융 관련 약속을 지키며 잔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설득과 압박에 동시에 나섰습니다. 국제 유가, 특히 WTI 가격이 거의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2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확산되며 간밤 2% 넘게 급락했습니다. HSBC가 발표하는 중국의 5월 구매자 관리지수 예비치가 전월 대비 하락한 48.7로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7개월 연속 밑돌았습니다. 가계빚이 지난해 말 9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올 1분기에는 전분기보다 5천억 원 감소세로 반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이름만 EU 특별 정상회담이었는데 특별하게 건질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확실히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동시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티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제 그리스 전 총리 입에서 이미 나온 부분이어서 시장은 선반영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EU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시장은 오후장 들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800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외국인은 17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끊임없이 출회되는데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는 역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멘텀이 조금 있다면요. 중국의 HSBC에서 집계한 PMI 지수. 계속해서 지금 7개월 연속 50을 밑돌고 있는데 그만큼 부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도 기관은 중국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기계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에 건설주까지 추가적으로 반등하는데 IT와 자동차는 계속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170원대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리죠. 자,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입니다. 타협점을 못 찾는 EU 정상회담, EU 알아보고 글로벌 공조체제 가능성 줄어드는 것인지 향후 유럽 이벤트까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5위는 교보증권 이진행 목동 지점장님이신데요. 6월까지 유럽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창환 대표께는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에도 코스피가 1,800포인트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1,800선이 진바닥일까요? 또한 그동안 소외됐던 건설과 기계 섹터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듣습니다. 주간 5% 공략주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은 바이오랜드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까지 함께 챙겨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은 이경일 팀장님과 함께 하는데 EU 정상들이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가능은 한 걸까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 상승 시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도 한 종목 공개받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물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코스피는 하락 반전에 현재 1,802포인트. 플러스 출발해서 플러스 유지했었던 코스닥까지 함께 꺾여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올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4일 목요일장 살펴보시겠습니다. 1,800 초반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줄어들더니 1,800선 지지로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00선을 좀 지켜줘야지 앞으로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보면 정말 잔인한 5월인데요. 3, 4천억을 파는 규모가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은 한 1,9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월 들어서 3조 7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았는데요. 프로그램도 비차익 중심으로 1,400억 원 정도 매도이 보이면서 앞으로 지수 상승에는 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5월 들어서 3일을 제외하고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도 순매수 이어나가면서 7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5월 들어서는 5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460선에서 또 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60선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1.53포인트 하락한 453선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가 어제보다 좀 적은 규모인데요. 외국인 살펴보시면 7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30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나갑니다. 개인은 이틀째 순매수 이어가면서 개인은 16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10전 급등한 1,182원 선에서 시작했습니다. 5월 초반에도 1,120원대 후반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었는데요. 시장의 불안으로 최근 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더니 어느새 1,170원대 후반까지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1,170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4원 90전 상승한 1,177원 선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연저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9%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이틀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업종 살펴보시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잘 가고 있는데요. 기아차 0.6% 상승하고 있고 부품주가 좋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3%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0.5%대 강보합권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2%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1%, 삼성생명은 0.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권리락으로 2만 원대 된 셀트리온이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상승하면서 28,350원입니다. 서울반도체는 0.4% 강보권에 머물고 있고요. CJ홈쇼핑이 3.3%, 닷새 만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반면 4.6%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CJENM이 3.9% 하락하면서 29,100원에 SM은 2.2% 하락하면서 41,000원 초반대까지 왔습니다. SFA는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잘 나가던 전차군단,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8% 하락권에 머물고 있고 삼성 SDI가 1.9% 하락세, LG가 0.3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는 각각 0.5%,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건설주가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림산업 등 해외 수주 소식 덕분입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면 현대건설이 0.5% 상승률, 대우건설은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4.5%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도 건설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계주 업종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4.05%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산 관련주가 대체로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이 각각 3.1%, 0.9%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안개 속에서도 그나마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잘 가는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쌍용차는 2.9% 상승하고 있고 오늘 부품주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만도가 5% 넘게 밀리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물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소식에 물산업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진인프라가 7.7% 급등하고 있고 유복텍, 시복텍스도 각각 2.3%,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도 내수주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리온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중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4일 연속 강세 행진 지속됐는데요. 현재는 1.7%,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8만 4천 원 선입니다. 어느덧 9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한화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가 9조 원 규모의 일확소 수주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 넘게 급등하면서 28,250원인데요. 여기에 한화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신도시 10만 가구 건설 본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시장이 1800을 찍고 1805선까지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 현물 쪽은 2천억이 넘는데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U 특별정상회담 건질 내용이 없었는데 왜 얘기가 잘 안 된 건지 정확한 쟁점이 뭐였는지 유로본드는 거의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진 정도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요 안건들이 거의 논의되지도 못했고요.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는 부분이겠는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는 새로 정권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표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독일도 역시 기존의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만남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 힘들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특히 유로본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로본드는 사실상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로본드가 도입이 되면은 부실 국가들의 채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독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량한 독일 채권의 희생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성과 없는 회담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독일이 돌아서지 않는 한 독일 뺀 글로벌 공조라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실제로 좀 어렵고요. 독일이 EU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위상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가 유로존에서 독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눈에 띄는 국가가 없다는 측면, 그리고 현재 재정 위기 국가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도 실질적으로는 독일이다라는 부분에서 독일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글로벌 공조 체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계속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분기 유로존 GDP도 사실 마이너스인데 독일 때문에 거의 제자리 걸음 정도로 보일 수가 있었죠. 자, 하지만 일단 실망은 실망대로 합니다만은 이벤트는 확실히 일단은 지나갔죠. 시장은 다시 1800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정강 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1800포인트 부근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현재 1800선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00선 이하는 과매도 국면이고 충분하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1800선을 지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충격 자체로 인해서 1800선이 무너지고 그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워낙 대외 변수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800선 이하에서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임은 틀림없고요. 결국 1800선 아래 1750이 되든 1780이 되든 내려갔을 때 장기간 하락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시적인 1800선 이탈 부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1800선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불안 심리가 조금씩 생겨나는 부분, 정강 후약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단기적으로는 1800선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궁금한데요. 예,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최근 시장 흐름에서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 조정을 받았었던 건설업종 일단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화학업종의 하락세도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조금씩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충분한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받아서 하락했다고 무작정 반등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이익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
뭐 건설업종도 그렇고 전기전자 대표업종들도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낙폭과대주는 시장 빠지면서 널리게 됐지만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대투증권 이영권 연구위원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 단기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짧게 낙폭과대주 트레이딩 하자는 의견 주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800포인트 회복하면은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하셨었는데 1800을 재차 조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1800의 진바닥 논란도 여전합니다만은 역시 짧게 트레이딩으로 살 수는 있다는 말씀 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시장이 그리스 우려에 따른 그 유로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재차 지금 부각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주 초반에는 국내 지수가 다시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 상승했었습니다만 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관련해서 또 전일에는 파파데모스 그리스 전 총리의 언급으로 기대와 달리 이제 재차 하락 마감하면서 금일까지도 좀 장중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인데요. 주초에 그 반등 시에 매도 규모를 줄였던 외국인들이 전일부터 다시 이제 매도 규모를 늘렸던 점이 코스피의 어떤 지수의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주 초반에 이틀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반대로 다시 주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유동성 확보의 용이함 측면에서 역시 IT 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었던 투신이나 연기금이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추세적인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기대감에 반하고 낙폭이 작지 않았던 그 어떤 변수들 그리고 매매 주체의 그 대응만 보면 역시 당분간은 이런 소강 국면이 코스피의 지수 흐름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재차 조정을 받는 시장 흐름을 보면 역시 그 중심에는 그리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총선 전까지는 이 어떤 뉴스 플로우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매수 전환이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일 다시 한번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던 그 그리스의 파파데모스 전 총리의 발언 내용을 유심히 좀 살펴본다면 결국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원론적인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지수가 큰 폭으로 추가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 계기에 좀 부재한 상황이 만든 좀 지나친 반응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금일 있었던 EU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점 등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역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들 자체도 조금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 정도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는데, 전체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하락에 동참했는데 사실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증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그 아시아 지역의 수익의 하락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률이 단연 아시아 증시에서는 1위를 보였었거든요. 또 반대로 주 초반에 그리스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지수 상승률 측면에서는 다시 또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역시 여기에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것과 관련도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의 외국 자본이 또 유출이 좀 자유롭고 자본이득 등 자본이득세 등에 있어서 차익 회수가 쉽다는 점에서 역시 여전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좀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온 시장이 유로존 이슈에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어떤 이런 뉴스에도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요인을 어떤 유로존 자체로 좀 규정지어 본다면 향후에도 이런 계속되는 유로존 이슈에 따라서 그러한 그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5월 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고 그러한 구간에서도 유로존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될 것이고, 긍정적 이슈건 부정적 이슈건 역시 여전히 좀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된 국면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러나 그 그리스 문제를 다음 달 6월 17일 2차 총선이 열리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런 상황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변동성이 또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2차 구제금융의 우선 지급 예정분 390억 유로가 아직 그리스에 집행이 되지 않고 다음 달 총선 이후 재정긴축 이행 상황을 보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황상 유로존 탈퇴를 중심으로 한 그 협상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그리스에게 썩 유리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6월 17일 총선 이후에는 긴축재정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전히 좀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그런 영향력은 아마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이제 기타 여러 유로존 이외 서방 선진국들과 동시에 어떤 국제 공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리스 2차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수는 그동안 이미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의 저평가 국면이면 틀림이 없고요.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PBR 1배 이하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었고, 반면에 투자 심리의 불안감이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소강 국면,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서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한 투자 심리의 개선이 나타난다면 증시의 수급 역시도 빠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위기국과 관련한 우려는 우리 시장에도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향후 유럽의 위기 완화를 예상해서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관점보다는 안정화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현 시점은 기술적인 반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통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낙폭과대 종목 가운데 드디어 끊겼던 수주 소식이 차곡차곡 들려오고 있는 건설주를 오늘 지점장님 포함해서 무려 4분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또한 기계 섹터 수남에 도는 날 중국 수혜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요? 업종 공개해 주세요. 네, 건설주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업종에 넣어두고 있었고요. 일단 최근에 낙폭도 컸던 것도 사실이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관심 종목으로 유지를 하겠고요.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유로존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면 역시
그 은행주들의 어떤 저평가 요인이 할인 요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에서 우리금융으로 관심 종목을 좀 한 종목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는 역시 낙폭이 좀 컸던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겠고, 밸류에이션상에 좀 절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뭐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낙폭이 컸었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중국 수혜주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오늘 새로 관심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의 철도공사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는 중국의 정권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뭐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철도공사 뉴스마저도 어떤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좀 컸던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기계업종 내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내수 소비 관련해서 락앤락의 종목을 현 시점부터는 올 하반기 이후를 기대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건설은행, 화학, 중국 수혜주를 한 20%씩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전차 군단이라고 일컫는 삼성전자나 뭐 완성차 업체들, 이런 전기전자 완성차 등의 업종 등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종이 추가 상승하는 것이 빠를 것인가? 반대로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낙폭과대주들이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한 이후에, 시장이 안정을 좀 찾은 이후에 재차 향후에 그 시점 이후에 이런 쪽으로 또 그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는 그 이후에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들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빠른 낙폭과대주의 수익률 게임, 오늘 특별히 중국 관련 두산인프라코와 락앤락까지 업종에 추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촌동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님 만나서 오늘장 점검해보고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후에 수고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동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5일선 돌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1800선도 다시 한번 위태스러운 모습인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더 궁금한 점은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1800포인트는 이제 지지를 확실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2평이 이제 상승 트렌드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관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이제 5일2평의 상승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5일2평이 오늘 워낙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 타임이 워낙 저점에 있기 때문에 5일2평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1800에서 조금 플러스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질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 주가가 보합인데도 상승 종목이 370개나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424개, 크게 특별한 차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선물을 이제 계속 팔려고 하는데 선물의 호가가 비어 있음으로써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선물이 아직까지 뭐 공세를 크게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주식을 팔면서 선물을 지금 사놓으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는데, 제가 볼 때 기관이 아직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했는데 기간에 액션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매물이거든요. 위쪽에 선물 이 매물이 소멸돼야 된다. 그 대신 이 아래쪽에 나오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인데 주가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선물로 봤을 때 260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40, 260이면 1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간다. 저는 그래서 21 이평이 닿이는 부분 지금 1900 가까이까지는 주가는 한번 제가 수요일 전후만 다음 주 화요일 날 5일 이평만 돌리면 주가는 저는 분명히 한번 간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누차 이제 1800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를 부르셨는데요. 1800 이하에는 매수해도 된다. 제가 누차 말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부담 없는 전에는 부담이 있으면서 매수했지만 1800 이하는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매수가 아닌가. 그렇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논스톱 가기에는 100만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번 치고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 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한 20일 정도 주가는 저점 횡보 박스권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고점 기준에서 오늘이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5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50일 전후에서 주가가 변동폭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브레이크는 들었지만 작은 브레이크가 아직 듣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주식은 뭐 서서히 눌리지만 풀로 거는 그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해 증시를 한번 봤어요. 상해 증시 차트를 한번 보니까 상해 증시 차트가 지금 눌림목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워낙 위쪽에 매물대가 층층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증시는 꿈 많은 손이다. 그 대신 상해 증시와 반대로 저점 매물대가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나 상해 증시 두 개 다 이제 오골 같은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은 한 보름 정도의 이제 한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 업종들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업종 가운데 그동안 전차에 밀렸었던 건설 기계주가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또 말씀해 주셨던 오리온이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흐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최고점, 전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아직까지 많이 불안한데도 내주셨던 관심 업종 종목들은 흐름이 괜찮은데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건설주를 제일 첫째 말했죠. 건설주 부분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설주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1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그렇고 이제 조선주도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뭐 거의 서서히 자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이가 이렇게 보는데요.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을 이제 상위 보면 이제 한국우주가 오늘 필리핀 수출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7% 정도인데 저 상승 종목 쪽으로 쭉 뜨는 종목들이 뭐 어떤 종목이냐면 내수 관련 독과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리온 같은 종목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라도 여러분 사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적주가 오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주가 오르면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나쁜데도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 자체가 일단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가 아니냐. 아직까지 방향을 잡았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봅니다. 외국인 선물 자체가 지금 2조 5천억 아직까지 외국인은 막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을 완전 탈피하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급등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하락폭의 38%에서 저항을 받은 모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25만 원 전후 항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한정된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이나 뭐 포스코, 신한지주, 기아차 쭉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이 사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기본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 못 뜹니다. 여러분 절대 못 뜨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잘생겨야 아들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버지가 잘생기는 거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 상승하기에는 조금 둔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량으로 매수는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고요. 제가 이제 유아주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아주를 갖고 지금 공매도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거래가 개인들 신용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어떤 6월 그 둘째 주 선물 만기일이 지금 영업일수로 14일 남았는데 14일 남았습니다. 13일 남은 그 만기 일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2조 3천억 어떻든 간 외국의 기관이 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민감하게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주식이 선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의 동향을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동향을 보면은 주가의 흐름을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외 기관들이 조금 그 사이 많이 깨졌는데 외국인을 반격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파실려면 저는 1900 언저리에 8개월을 충분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장 자체는 조금 저점 박스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청송총론 증시 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어느덧 18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5% 공략주 코너 이어갈 텐데요.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52주 신저가 상태에서 유니드라는 종목 단기 반등 노리고 사자하셨는데 점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니드 점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한 주간 또 시장이 계속 불안했는데요. 지난주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보고 우선적으로 단기 반등을 노리고 그리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보다 덜 빠질 것으로 보고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뭐 37,200원인데 저희가 매수 단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아니시고 지금 매수가보다 높으시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제 천연 원료 생산 업체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의 그 화장품 원료 그리고 이런 건강식품의 원료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시총이 2천억 원이고요. 매출액이 한 680억 원 정도로 지금 아주 양호한 뭐 이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이 지금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조금 불안해서 좀 주춤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6,250원을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이 만원 구간부터 30% 정도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점을 가려면은 여기서도 30% 정도 더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이 360일 라인 지금 맨 밑에 있는 이제 긴 선이 지금 360일 라인인데요. 이 360일 라인을 강하게 뚫고 반등한다는 거는 이제 시세가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강하게 나오고 361선을 강하게 뚫고 있고 그 가격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저희 이제 프로그램 이름처럼 이제 5%는 좀 손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제가 13,000원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후장 막판에 지금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13,000원, 13,150원까지 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매도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뭐 거래량 동반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밑꼬리까지 달아줬습니다. 14,000원까지 5% 이상 수익 낼 수 있겠다. 바이오랜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10
1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시 38분인데 꽤 괜찮은 흐름 뒷심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죠. 오늘은 로즈스탁에서 이경일 팀장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건질 게 있든 없든 간에 EU 특별 정상회담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다각도로 중국의 경기 부양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고 1,800에서는 확실히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사든 간에요. 예, 지금 유럽 정상회의 가 이제 성장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23일 열린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에 포함한 유로존의 문제 해법이 논의되는데 특별한 결론 없이 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향후 유럽 문제 해결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공존할 것이라는 틀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유로존 체제에는 유럽 주요 국가 간의 큰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견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이제 독일과 비독일 간의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본드 도입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현 상황에서 유로본드 도입은 이제 부채 이전에 불가하다면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한 프로젝트 본드라고 그러죠.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 본드는 이제 발행에 합의하면서 유로본드 가능성 여부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전망이고요. OECD와 IMF도 유로본드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OECD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보면 국가 채무, 은행 시스템 그리고 긴축 재정에 따른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로본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리가르드 IMF 총재도 유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로본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로본드 발행이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유로존은 국가 간의 성장 갭을 맞추기 위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양보와 그리고 재정 위기국의 성장 도모,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이 세 가지 해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29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고 이 세 개가 해결이 된다면 이제 그리스의 이제 유로존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성과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공조를 위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양보할래라는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래요. 6월 말쯤 되면 유럽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 훨씬 더 크게 풀릴 수 있겠다 기대도 되는데 중국 쪽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 얘기가 아주 다각도로 나오네요. 뭐 철도 얘기까지. 중국이 5월 10일 그 가속평가돼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5월 11일 예상을 크게 미달한 경제 지표를 발표 이후 중국 내외부에서 두 가지 흐름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1분기 저점, 2분기 회복 신화를 기대했던 글로벌 투자 기관은 일제히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원래 성장률을 8%로 잡았었는데 2분기 성장률은 이제 7%대로 전망하는 기간이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의 대응은 빠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 발표 직후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16일 에너지 절약 가전 보조금, 소비 조치제, 그리고 18일 철도, 신에너지 등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계획이 발표되어 있고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 신속한 정책의 대응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중국의 지도부 발언과 결합이 되면서 원자바오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정책으로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겁지 않았던 반응은 1차적으로 그리스를 정점으로 한 유럽에 대한 공포가 중국 부양책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부양책만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요. 또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있고, 그리고 정책 대응의 최적의 시점을 놓치면서 발표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6월 말 정도 되면 유럽도 뭔가 좀 회복되는 해결의 얘기가 더 나올 수 있고 그때 되면 중국도 뭔가 좀 이런 묻혔던 모멘텀들이 시장에 재조명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갈 수 있는지 시장 전망, 우리 코스피 시장 전망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코스피가 지금 급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지그재그 변동성 장세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1800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나 우리 지수를 보게 되시면 내부적인 악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유럽발 자금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그재그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제 1780에서 1880이 이제 저점 1780에서 고점 1880 변동성을 6월까지는 정상회의가 끝나는 6월까지는 그렇게 변동성 장세를 유지하고 6월 이후에 우상향하는 패턴이 수급 주체도 이제 돌아오면서 그렇게 우상향하는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런지 일단 오늘 또 처음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종목이니만큼 종목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이제 견주한 실적이고 수급도 양호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그 2분기 실적도 외국인 입국자와 내국인 출국자가 예상 대비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4월 중국인 전년 동기 대비 44.3%, 일본인 입국자는 35.7%가 증가를 했으며 관광 목적으로 방한 중국인은 93.1%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실적을 계속 유지될 전망이고요. 미래 성장성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확보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국 공항에 이제 면세점 두 건이죠. 홍콩 칡라콕 공항과 LA 공항 거기 두 개 공항에 자기의 면세점 입국을 이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일본인 입국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제 계속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를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5월 4일 날 고점을 찍고 사상 최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는 추세고 이때는 그리스 위기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반등을 주면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에서 매수가는 5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강한 시세를 주고 최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건 그만큼 나는 실적도 괜찮고 외국의 수입이 좋아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가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더 갱신을 할 거로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62,000원, 62,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호텔신라도 61선 살짝 깼습니다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1,000원 밑에서 한번 사보자 호텔신라.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면 신고가를 내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 AS 쪽지가 와서 대신해서 전달을 좀 해드렸으면 싶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포털 세종공업과 만도,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만도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만도는 잘 알려진 바대로 한전산업에 대한 M&A 때문에 어제 6% 급락, 오늘 또 5% 추가 급락해서 손절 라인 16만 원은커녕 15만 원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한 번 내린 손절가가 23,500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손절 라인을 22,000원까지 더 내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심지어 오늘 10%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마감 전략에는 로즈스탁 이경일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있습니다. 최적화된 우량 종목의 선정 방법에 관한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참가비가 없으니만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